오늘은 우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함께 자유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제안을 하셨고 그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자유 토론의 광장으로 여러분을 초청할까 합니다. 먼저 오늘 이 토론의 의미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임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러한 논지의 말씀을 지성수 목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 그냥 넘어갈 뻔 했는데, 우리 권혁태 형제님이 탁 의견을 올려주셔서, 그것이 이제 아주 토론이, 예, 이렇게 아주 활발하게 벌어졌어요. 근데 어떤 분은 좀 여기 왜 정치 토론하느냐, 그래서 좀 불편해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어떤 이슈를 놓고 이렇게 활발하게 자기 의견을 다 밝히고, 이럴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중차대한 선거를 앞에 놓고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좀 또 좋겠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거 하다가 또 서로 의견 충돌 나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근데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있듯이 그 우주 최강의 우리가 토론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가 수준이 있는데 무슨 정치적으로 의견 다르다고 해서 마음 상하고 그럴 정도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해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제가 잠깐 공유 하나 할게요. 예수가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12장에서인가요? 공부했죠. 내가 너희를 보냄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셨잖아요. 그 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것을 풀어준 것이 이 라이론 리버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책이었습니다. 1932년도에 유대인인 라이언트 리버가 어, 그 시카고 아주 자동차 공장 산업이 굉장히 거의 그것이 절대적인 그 지역에서 한 10년 동안 목회를 생활하면서 이제 깨달은 것을 이 사람이 이제 쓴 책이죠. 이 책의 기본 골자는 뭐냐면 개인과 제도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개인에게는 양심이나 도덕이 있지만 제도에는 그런 거 없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는 기독교인들 생각은 열심히 개인을 회개시켜서 좋은 세상 만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개인을 회개시켜 죄 짓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만든다고 해서 좋은 세상이 되는 건 아니다. 인간은 도덕적이지만 사회는 비도덕적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종교는 도덕으로 사회를 구원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소망은 헛된 것이다. 종교가 개인의 생활을 수호하는 데는 상당한 힘을 발휘하지만 이 현대 사회의 복잡하고 이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마지막 문단이 정말 정말 뼈 아프게 뼈저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유와 정의가 약간 리들모와 리들레스 약간 더하고 약간 덜한 그 차이가 그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읽고 전도사 때 이제 이걸 읽는 거였는데 신학교 졸업하고 저는 보수적인 신학교를 졸업했으니까 그 신학교에서 이런 거 저런 취급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목회하면서 이제 이걸 읽고 그게 제가 근본적으로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왜 이거를 떠올렸냐면은 우리 권혁태 형제님이 김문수의 서남 조금 그 점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걸 떠올린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으면 이걸 안 떠올렸을 거예요.
이 개인과 제도의 이 차이, 개인과 적의 이 차이, 이것을 저는 이번에 생각하게 됐습니다. 한국이 좀 제대로 잘 돼야 우리가 선교도 힘있게 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지난번 대선에서 0.73% 차이로 그 윤석열이 이제 대통령이 되는 데 있어서 이제 보수 기독교하고 신천지 그런 그 이단하고 그쪽에 0.73%가 이제 나는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 대선에서 대통령 3년간 나라가 윤석열, 김건희, 뉴라이트, 전광훈, 김진홍 이런 사람들이 한국을 너무나 혼란스럽고 양극화시키고 이렇게 뉴라이트로 해서 이게 나라가 이제 이 꼴이 돼서 결국 그 이제 그 뭡니까 이제 탄핵이 되고 이제 그랬는데, 정말 저는 이제 그 이 정부가 저는 세 가지 면에서 좀 이런 것을 하는 정부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첫째 남북 통일 그 대화, 이 남북이 좀 잘 이렇게 협력하고 대화해서 이게 그 한민족의 힘을 합해가지고 이게 대륙으로 나가고 대항으로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남한은 섬나라가 돼가지고, 섬나라도 아니에요. 이 삼면이 섬이고 한쪽은 가지도 못하는 이런 휴전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대치하고 만들어 놓고 이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이렇게 내란을 일으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남북 통일, 협력 이렇게 서로 그런 운동을 하는 정부가 나왔으면 좋겠다. 저는 분열과 파당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누가 되느냐 이거는 사실 별로 관심이 적습니다. 뭐냐면은 이 선거 이야기, 분열과 파당 이야기는 한국의 역사의 그 아픈 점이지만은 우리 집안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안동건가인데요. 이 저 살인파에 속해가지고 훈구파 쪽의 안동건가하고 이 살인파 쪽의 안동건가. 살인파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은 최영 장군이나 정몽주의 사상을 계승해서 저리를 지키는 그런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난만 당했어요. 그게 뭐냐면 제일 심하게 당한 것이 4대 사화입니다. 근데 지금도 분열과 파당을 해결 못하고 누가 이기느냐 쪽으로 가면은 그 역사, 그 피해 역사는 계속되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가요, 19대 할아버지는 그 모사와의 김종직의 제자여가지고 거기서부터 연류가 돼서 갑자사화 때 피화를 당하셨어요. 그 다음 18대 조부는 그 밑에 무사화 때 중종한테 사화를 당했어요. 그 다음에 을사사화 때 그 밑에 17대 조부는 그러고 그 고아가 됐잖아요. 그 태계 선생이 청량산에다 숨겨서 그 고아들을 키워서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해서, 저는 다른 것 정치고 뭐 볼 때 이런 그 사화, 이런 분열, 이런 파당 이런 게 없어야지 내가 누구 편을 들어서 누구를 시키느냐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듭니다. 그, 그 이제 현 정치 상황을 판단하는 그 가치 대입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은 파당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파당이 필요할 때는 정말 파당적이어야만 된다고 믿거든요. 어떨 때 파당적이어야 되느냐면은 어떤 도덕적 위기의 순간에서는 거기에는 공동체나 화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편향된 시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그 도덕적 위기를 돌파할 때 그다음 상황이 이제 오기 때문에 그럴 때는 파당이 결정적이죠. 그래서 어 이런 특히 뭐 그 탄핵을 둘러싼 계엄을 둘러싼 이 시점에서는 저는 진짜 심각한 도덕적 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 도덕이 아니고 사회적 도덕,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
이런 측면에서는 과감하게 편향적 시각으로 자기 주장을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좀 우스갯소리지만 단테는 그 지옥편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잖아요. 도덕적 위기의 순간에 중립을 지키는 자는 지옥이 가장 뜨거운 자리에 갈 것이다. 우스갯소리인데 저는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 통찰이 저는 상당히 의의가 있는 거 있다고 봅니다. 예. 파당이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파당적이야만 하는 거죠. 자기의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문제 해결되는 것이지. 공동체라든가 화합은 좋은 말이지만 그게 다 이제 같이 대입하는 그 전선의 시점 문제에서 우리가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쨌든 제가 이야기로는 도덕적 위기의 순간이니까 여기에 적극적인 가치 판단을 대입해서 척결하면 척결하고 넘어서고 넘어서고 그렇게 해서 강력히 파당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당파성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혁명적 진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진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파성을 가져야만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까 권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서로 대비가 되는 아주 좋은 그런 방향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그, 저는 제 남편이 정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정두환 정권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정두환 정부가 아직까지 정부가 되기 전이지만은 그 양반이 그렇게 파벌을 형성하면서 사람을 국회의원들을 선발할 때 공무원이었는데 거기에서 선발을 당해서 할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고 싶습니다, 저는. 본인은 그런 자리가 하늘에서 떨어진까지 좋아했는지도 모릅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래서 그 파와 속에서 우리가 광주에 살았기 때문에 5.18이 무엇인가를 눈앞에서 본 거, 서울에 이사를 한 후에 5.18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그냥 본 광주가 직후에 내려가서 우리 시어머니가 거기 아직까지 광주에 살아서 있었잖아요. 그 참상을 전부 다 본 사람의 입장에서요. 그 정부를 지지할 수 절대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부터 반대, 남편은 거기에 있어도 저는 반대 입장에서 특히 기장이 가장 큰 반대 파와였습니다. 제가 기장의 신학교로 나온 사람,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 그것을요, 가정에서도 자기 주장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방금 나온 논쟁점 가지고 먼저 말씀을 좀 생각나는 대로 드릴게요. 사실 저는 우리나라가 권혁대 선생님 말씀 이제 그 배경을 이해는 하는데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특별하게 다른 선진국이나 외국 역사를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유별나게 특별하게 파당이나 분쟁이 심했던 나라가 아닐 수 있다. 그거는 어쨌든 뭐 식민사관의 어떤 영향일 수도 있겠고, 어쨌든 그 점이 하나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어느 나라나 근대 민주주의나 법치주의가 정착하기 전에는 절대 군주 시대였으니까 그 시대는 피비린내 나는 숙청과 탄압과 인권유린이 있었거든요. 어느 나라에서나.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그 사화 같은 것도 물론 그 중에 하나지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관심 갖는 거는 근대 민주주의가 정착한 이후에 우리의 관심사인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갈등과 분쟁을 제도권 안에서 해결하는 거거든요. 평화롭게 어떤 절차에 입각해서 죽이고 죽이지 않고 법적 어떤 그런 정의죠. 사법적 정의죠. 이거에 맞춰서 어쨌든 이렇게 사회를 운영하고 갈등을 해소하고 범법자들을 처벌하고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게 근대 민주주의, 법치주의 이후에 선진국이나 우리도 이제 정착이 됐는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도 이제 그렇게 막 가고 있는 중에 지금 법 테두리를 벗어나서 국민의 기본권이 유린되고 군대가 국회에 막 들어가고 까딱했으면 피비린내 나는 5월 광주처럼 피비린내 나는 법 테두리 바깥에서 생명이 유린되는 아주 봉건적인 과거 절대군주 시절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파당과 그런 끔찍한 사태가 있을 법한 상황을 지금 우리가 목격했기 때문에 다 같이 경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선은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 질서를 다시 확립하고 이제는 어떤 갈등도 죽이고 죽이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도록 하는 이런 근대 민주주의의 질서를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되는 이 필요를 가지고 지금 대선을 치르고 있다. 저기 파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는요, 우리가 이 일제 강점기를 지나고 친일파 척결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권력을 유지하고 반성도 하지 않고, 그래서 이 지금 우리 사회 안에 이 식민지 근성이 그대로 남아 있고 그런 식민지 사관으로 배웠고, 저도 대학 4년 다니면서 그 식민지 사관을 가진 역사를 배웠고, 교수들도 다 기득권에 있기 때문에 반성하고 분별력이 없이 가르쳤고, 그러고서는 이렇게 세월이 지났고, 이렇게 파리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한심해. 지금도 그런 반성도 없고, 왜 일본이 분단이 돼야지 왜 우리가 분단이 돼서 이렇게 고통을 겪고, 저는 이북이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나의 형제라고 생각하지. 왜냐하면 이북에도 저희 형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70년이 되도록 분단이 돼서 이제 고착이 돼서 그거 신경도 안 쓰고 전부 가족 이기주의,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사고, 해외에서도 나만 잘 사고, 그렇게 하면 뭐 신경을 안 쓰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저는 최근에 프랑스 저기 파리에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까지 니네 한국 웃긴다고, 택시 기사가 그 민중을 대변하는데 그런 그 창피하고, 이게 지금 시대가 언제인데 우리는 정말 이번에 정치 좋은 지도자를 뽑아서 이제 좀 다르게 살아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공인, 정치인,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돼야 하는가, 자격론, 자질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의사나 검사나 판사들이 선수하는 게 있을 겁니다. 이제 이상적이긴 하죠. 근데 공인의 자격, 그래서 이미 이제 대통령은 공인이죠. 대표적 공인인데 만일 대통령이 당파성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이 범죄를 했다. 대통령이 부정직하다. 비윤리적이다. 이건 굉장히 큰 사회악에 가지고 올 수 있는, 우리가 나비 효과, 나비의 날개짓이 지구 반대편에 태풍을 일으킨다. 이건 사실 수학적으로도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권혁전 선생님 수학 잘 하시는데 이 마이너스 0.000 굉장한 미소한 차이지만 엄청난 파장을 뭐 100, 200, 뭐 1만, 1억의 차이보다 훨씬 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범죄,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상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도덕적 선택, 이건 이미 이중구조가, 선택이라는 진영과 이중구조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근데 여기에 양비론, 이미 이중구조 자체를 부인하는, 그래서 당파성이 없어야 된다, 대통합해야 된다. 이거 선택을 뭐 상관하지 않는다. 이건 정말 의미가 없지 않는가. 제가 이제 뭐 지금 1분 30초 얘기했는데 가장 권혁대 선생님 말씀하실 때가 심각하게 느낀 거는, 이 김문수, 이재명 모두 기독교인인데 뭐 기독교인이 정치인이 돼야 된다. 이런 나이브한 아주 순진한 생각보다는 이 사람들의 기독교적 가치관이 자신의 공인으로서의 삶에 어떻게 드러나는 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이 사람의 생각이 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 그다음에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 부를 수 없다라는 건 굉장히 개인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굉장히 공인을 떠나서 어떤 한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람의 생각이, 가치관이, 이 사람의 삶의 족적이나 실천이 굉장히 비성경적이다. 이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말하기엔 천부당 만부당하다. 이거 굉장히 우리가 범할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인권 침해요, 교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71년도에 국회의원 비서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이제 비서 업무 시작하기 전에 그 훈련원에 가서 이제 그 사무국에서 훈련 받는 것을 봤는데 정치란 무엇인가? 이 강사가 이렇게 제목으로 얘기를 하면서 손가락을 이렇게 외는 거예요. 이게 몇이냐 물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둘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예, 하나보다는 많고 셋보다는 적군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는 내가 언제 둘이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학교에서 배운 거고 전혀 다르고 야, 이게 참 묘하다 그랬는데 경험해 보니까 정치가 과연 그렇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50년 전 얘기죠. 50년 전에.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디지털 시대 아닙니까? 이 디지털 시대에는 본인은 잊어도 데이터는 남는 시대 아닙니까? 심지어는 사람은 죽어도 그가 남긴 디지털 재료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치인들이 한 말과 걸어온 길, 그건 그대로 보존돼 있어서 결국 그것이 정치적, 역사적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이든 뭐 김문수든 뭐 어느 누구나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선거에서 이 투표라는 거는 출마한 후보자와 나와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지는 않는 한 세상을 향한 유권자, 그 나의 입장에 맞는 후보를 선택하는 거지요. 그래서 선거는 단순히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거지만 그것은 세상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치적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투표는 즉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내가 바라보는 거다. 그런데 그 투표를 하는 순간은 짧지만 뭐 붓뚜껑 한번 누르면 되지만 그 투표를 하는 입장 혹은 태도는 그게 결코 단기간에 형성될 수가 없는 거다. 저는 이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네, 후보자는 판단을 받는 것이고 나는 세상에 대한 내 입장을 표현하는 거다. 유권자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정치인이다, 정치인이 아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당에 있으니까 한번 운명적으로 그냥 잡혔으면은 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기 때문에 우리 부부 얘기로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것은요. 남편은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자리가 싫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반대 운동에 자꾸 그냥 목요 기도회 매일 나갑니다. 기독교회관에 오가에서 제가 일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냥 기독교회관 자체가 정부의 그것을 감시를 받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리들이 국민들의 자기 스스로가 외부의 그것을 받지 않고 자기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은 그것 자체를 해나가야 한다. 제가 그 한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에, 저, 저도 이제 기장 한신 출신인데, 저는, 이번 선거는 이제 계엄에 대한 그 심판, 그 수평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5.18 유공자인데,
목포에서 이제 그 뭐 4개월 도피하고 또 그 영창에도 가고 학교도 제적당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뭐 광주서는 제 후배 하나가 유동훈이라고 총에 맞아 죽었고 한신 그런데 그 80년 5.18이나 이번 12.3이나 똑같은 것이고 그래서 이 계엄을 그 전에 이제 이승만 때부터 해가지고 뭐 11차례인가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던데 또 인해서 지금 선거가 이루어지고 조기 선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정권 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개인의 그 청렴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도 뭐 판단하고 해야 되겠지만은 그 분명히 그 어떤 정권 심판에 대한 그런 것이 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저는 그 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는 조금 저는 이제 소수정당에 대한 마음이 지금까지 좀 있었고 과거에도 있었고 뭐 전에는 뭐 민주당 이재명도 한번 찍기는 찍었는데 에, 이제 지금 그좀그 소수정당 그에 좀 힘을 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 시민단체들이 거의 그렇게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입장입니다. 입장입니다. 아마 그 소수 정당은 민주노동당을 지칭하는 것으로 봐도 무리는 아니겠죠. 예,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어,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의견이 좀 수렴이 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그것은 계엄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대통령 선거다 하는 거고요. 그 후보자들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계엄을 저지하고 그 내란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한 처단을 하는 마무리 작업이 아니겠느냐 하는데 방점을 찍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이거가 제 친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득권에 있는 애들이 있고 또 하나는 정말 생각을 하고 공부를 많이 하는 애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내 친구들이 잠을 안 자고 평생 70평생에 잠을 안 자고 새벽에 나가서 4시부터 나가갖고 투표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걸 갖다 할 수가 없으니까 새벽부터 나가서 막 그렇게 했다는 애들이 정말 피 끓는 그 분노로 그래갖고 투표를 갖다 투표장에 갔다 그래요. 그런 애들이 있고 또 이제 또 기득권 애들은 굉장히 뭐 자기네는 뭐 내란이 나건 5.18이 나건 자기네랑 아무 상관이 없는 세상이니까 항상 자기네는 상류사회니까 아주 지금도 한동훈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막 한동훈이 잘생겼다. 막 이런 애들이 있고 그리고 아직도 국민의힘을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게 많아요. 그런 애들이. 그래서 그런 애들 보고 내가 막 하고 니네들이 너무나 여행을 안 해봐서 그렇다 내가 그랬어요. 세계에 내란 국가를 가보면은 그 평민들이 그 생활 수준이 낮아진 거는 말도 못한다. 아르헨티나 내가 가보니까 나는 아르헨티나에서 내가 버스 타고 이제 서민들 생활을 많이 같이 해봤거든요. 서민들의 그 사람들 그렇다고 불행하진 않지만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이렇게 내란을 겪었으니까 이 잘 사는 나라가 너무너무 멋있는 아주 유럽같이 멋있는 나라가 이 독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못 살게 됐는데 너무 국민들이 불쌍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내가 정말 이게 독재가 정권을 잡으면 전체가 못 사는 나라가 된다. 의욕이 없고 다 그냥 너무너무 못 사니까 너무 불쌍해.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그런 걸 보니까 너무 안 됐어요. 막 내가 아르헨티나 가서 슬프더라고. 그 사람들 갖다 보니까. 너무 못 사는 게 슬프고 먹지도 못, 그 음식이 많은데 제대로 먹고 살지 못하는 게 내가 너무 걔네들 하지만 너무너무 슬프더라고. 그래서 내가 난 정말 그때 한국 사람이 내가 혼자 갔으니까
거기 교포들 그 아르헨티나 사람들만 만나고 제가 생활을 했는데 하여튼 그런 걸 보고 내가 내란이 나면 니네들이 여행 안 해봐서 그래. 그래서 니네 몰라서 그렇지 내란이 나면은 전체가 못 살게 되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애들이 무식하니 근데 그리고 여기서 내가 미국에서요. 이제 제가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똑똑한 사람들은요. 그 신문을 다 읽으니까 어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니네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계엄령을 이렇게 날 수가 있니? 니네 나라 이렇게 정말 괜찮은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래요. 걔네들 흥분해갖고 우리나라 사람 그 그 국민의힘 좋아하는 사람들보다 이 할머니들이 그냥 더 울고 똑똑한 할머니들이니까 막 여기 교수들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사람 할머니들이 그냥 막 어머 니네 나라가 이게 웬일이냐고 막 그 민주주의에 붙다고 지금 트럼프가 비기 싫으니까 트럼프에 대한 그 울분을 갖다 이제 코리아랑 똑같다. 그래갖고 막 흥분해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맙다고 그렇게 여기까지만 막 얘기하는 게 네 감사합니다. 당파 쪽에 들어가서 꿈을 이루는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예, 결론에 가까워서요. 김문수냐 이제 이재명이냐 우리가 이거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아르헨티나의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이 나라가 이재명식으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 꼴이 난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정확하게 보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김문수냐 이제 이재명이냐 이거를 따질 때 김문수도 그 약점이 있지만은 당과 분리된 사람이거든요. 김문수는 윤석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열치열로 본다면은 이 카드가 낫다. 잘못하다가는 구간이 명관되는 수도 있다. 근데 저는 보기에 왜 아르헨티나의 문제냐?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이재명이 말하고 있는 억강부약이라는 경제 기조가 있어요. 이게 아주 나쁜 건데 한국은 이거 하면 뭐 아주 그냥 행운이 올 줄 아는데 이런 것이 문제다. 경직된 분위기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지금 세상에 90% 받아갈 때는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수학을 한 사람이니까 수학적으로 통계를 내볼 때 김문수의 자질이나 함량이 이재명보다는 그래도 낫다. 왜 제가 이재명을 지지하느냐?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분의 영서를 들으면은요, 그분 자기의 말씀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경험 속에서 이미 여러 매가 맺어진 인생을 살았었다 하는 것이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말씀만 하세요. 저는 저렇게 나라를 사랑하고 결국은 본인이 학교도 못 가고 살아야 했던 그러한 사회가 아니라 모두가 다 가난한 모든 사람들을 편안하게 살게 만드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 하는 그 욕망이라 할까, 그 꿈이라 할까, 이런 것들이 그만큼 마음으로 그냥 깊이 스며들어서 그에서 우러나오는 그 정책이라 할 모든 것이 제 마음에 듭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떤 경험을 뒤에 뭐 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그 경험이, 과거의 경험이 그 인물을 어떻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 일을 맡으려 하는 것인가.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이재명이 나야만이 이 오늘의 한국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네. 이제 개인이 뭐 누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넘어서서 지금 그 한국의 그 전체적인 상황이 첫째로 이 남북 협력과 통일 운동으로 나가야 된다. 둘째로 이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언론 개혁, 개혁을 해야 된다. 개혁.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제 시대에 계속해서 이렇게 기득권자들이 지금까지 잡고 이게 이제 이렇게 형성돼서 여기까지 나왔는데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문재인 정권에서 이게 제대로 못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검찰공화국 검찰로 해서 이제 이렇게 탄핵까지 왔는데 개혁을 해야 된다. 셋째로
이 주체 경제, 중국, 미국, 일본 이 사이에서 한국이 경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중국, 공산 전체주의 국가, 자기 그 나라를 위해서 이 자원을 수탈하고 티벳을 점령하고 신장 찍으로 해서 이 중국 공산 전체주의 국가, 공화국가, 미국 제국주의 무기 산업으로 해서 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 미국과 일본 대동아 공영해서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이 사이에서 주체 경제로 해서 경제를 어떻게 이 세계적으로 한국이 기여하면서 나갈 수 있을 것이가 이렇게 이런 쪽으로 앞으로 이렇게 정책적으로 정부가 나가서 이런 식으로 하면 참 좋겠다. 제발 서로 평화롭게 이렇게 세계적으로 기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정의와 생명과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것이 신앙인이지. 그것 무슨 예수 믿고 그게 무슨 신앙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정의와 평화 상생 생명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이지. 무슨 그게 신앙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그걸 위해서 저는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정치라는 것은 그 국민을 그러니까 구태민안 나라를 편안하게 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게 정치라고 보는데 그러한 그 사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민주주의도 있고 전체주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은 이제 그 전제주의처럼 이제 임금이 잡아가지고 이끌어가는 경우도 있고 김정일이나 뭐 김정은이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어,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가 했던 것, 조선시대, 뭐 이시조선이니 막 그래도 그때 사색 당파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주 지극하게 당연한 거예요. 영국에도 뭐 요크셔가 있고 뭐 그 맨체스터가가 있고 그런 것처럼 항상 그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싸우는 것이 정치이고 또 여태까지 그렇게 나왔는데 그것이 폭력성을 수발하지 않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같은 경우 지극히 폭력적으로 국민을 대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정당은 해산돼야지 마땅하고 그 해산되는 당에서 나온 사람들도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근데 김문수라는 사람은 만나봤는데 아주 순수해요. 너무 순수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하고 우직하고 그러나 욕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기 욕심대로 너무 많은 것을 이끌어 가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쪽 저쪽 변절도 많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불확실하지만 이재명이 그나마 살아온 그 행적을 봤을 때 좀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좀 쓰겠습니다. 그냥 저는 일반 시민 입장에서 볼 때 그 대선 후보 토론을 봤잖아요. 왜 저희 국힘당 사람들은 왜 토론을 하지 않고 네거티브를 하는가? 그런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또 그 보수 대통령들을 왜 한결같이 저렇게 어, 좀 거시기한 결말을 맞게 될까? 이런 질문을 근본적으로 하면서 왜 토론을 못할까? 이 김문수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뉴라이트 사고를 갖고 있죠. 옛날과 변절해서 명백히 변절이죠. 명백히 저 노동자를 배반하고 변절이죠. 뭐 뼈대박은 사실이죠. 근데 냉전적 뉴라이트 사고방식으로는 대한민국 미래를 더 이상 사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달라진 세계 지형의 정치 컨텐츠를 더 이상 숙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이 불가능하죠. 정책을 말하면 어떻게 이재명에게 상대가 안 되죠. 정책 개발 능력이나 또 사고의 지평면에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되니까 자꾸 내가 대표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앞으로도 그분들은 토론을 못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틈만 나면 범집 내기 그냥 그런 식으로 끌고 가지 토론할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시대가 바뀌었고, 그런 새로운 지평 속에서 사고할 수 있는. 그래서 국힘당 겨우 그래봤자 고령층의 그 안보 불안, 그 다음에 이념 불안, 거기에 기대서 그나마 그쪽에서 표를 잡으려고 애를 쓰는데, 뭐 현실적으로는 이미 그 당은 이미 해체 수준에 이르렀고 아무런 생존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령층 일부, 레드 컴플렉스 있는 사람 외에는 그런 거 때문에 이미 저는 제 개인적 판단은 대세 끝났고 선거는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없어지고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이재명은 좀 더 우려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도 개선해서 또 진화된 모습으로 나가면, 그리고 또 소수 정당이 또 새로운 야당으로 되드는 것이 가장 저는 바람직하다 보고, 이재명 당은 좀 그렇게 해서 중도 보수 쪽으로 이렇게 스탠스를 잡고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번 대선이,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내란 이후에 이제 갑자기 치러지는 선거라는 게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요. 근데 계엄과 내란은 이미 헌재 판결로 어쨌든 그 정리가 됐다고 보는데, 이것이 윤석열 씨 개인의 일탈이었으면은 국힘이 12.3 직후에 국회 탄핵에 절대 다수가 동의를 했어야 됐고, 헌재 판결에 적극적으로 탄핵에 동의를 하고 지지를 했어야 됐고, 당연히 윤석열 씨를 출당시켜야 됐고, 제명 출당시켜야 됐고, 그러한 조치가 당 차원에서 다수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계엄 12.3 계엄 직후에 정리가 됐으면, 그러면 그러한 상황에서 김문수 씨가 후보로 나오든 누가 후보로 나오든 정책 경쟁하면 됐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국힘이 아직도 내란과 계엄이나 내란과 이렇게 결별하지 못한 상태로 아주 어정쩡하게 오고 있어요. 김문수 씨 본인도 아직 정리가 깨끗해 보이질 않고 있고요. 김문수 씨를 돕고 있는 국힘의 다수 의원들도 여전히 내란이나 계엄과 같이 걸쳐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통째로 국힘이 내란당으로 지탄을 받거나 해체돼야 된다는 일각의 주장까지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상황에서는 내란 종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 대선의 본질이다. 여기서 이제 그 국힘이 이 구도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한덕수 씨를 내세워서 외교 통상론으로 이 구도를 전환시키려고 애를 쓰다가 안 된 것이고, 지금 김문수 씨가 막판에 할 수 없이 후보가 되니까 지금 국힘에서 나오는 선거 전략이 인물론이거든요. 어쨌든 이 구도를 바꾸지 않으면 뭐 전혀 말을 붙여볼 저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예컨대 권혁대 선생님이 일종의 인물론인데, 이것이 이렇게 아무 그런 생각과 관계없이 순진하게 그런 선거에서 늘 있을 법한 인물론으로 이렇게 주장하실 수는 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내란 종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번 선거의 본질을 이렇게 희석시키거나 구도를 전환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본의 아니게. 그건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제 생각입니다. 저도 홍동영 교수님 말씀, 또 우리 윤정수 목사님 말씀처럼 시대 정신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 이게 이제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을 시대 정신을 읽어내는 것, 이미 자명해요. 뭐 굉장히 박학다식한 특정 사람들만 시대 정신을 읽을 수 없고, 시대 정신은 민심에서 나온다. 내란 종식 굉장히 큰 과제입니다. 내란 종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2의 제3의 내란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고, 군사력을 통해서 국가폭력을 계속해서 행사할 수 있고, 5.18을 경험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다시 내란을 허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도적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거는 이제는 40년이 지났는데 또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 헌정 질서 회복, 이거는 시대 정신이죠. 이 시대 정신은 민심이다. 그런데 시대 정신을
희석시키고 시대 정신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 신앙과 신학 사랑방에서 극우 기독교 전문가들이었어요. 우리가 이때까지 극우 기독교가 한국에 어떻게 그 시대 정신을 외면하고 본인의 특권을 유지하려고 했는가. 우리가 전문가적으로 파왔는데 갑자기 어떻게 그 정광훈을 의존하고 윤석열을 의존하는 김문수라는 극우 기독교인 후보, 우리가 그렇게 경계했던 극우 기독교에 의존하고 그 세력으로 당선되려는 김문수 후보가 내가 볼 때는 함량적으로 훨씬 수학적으로 이 사람 훨씬 낫다. 그리고 시대 정신을 완전히 내팽개치고 김민수가 되는 것도 이재명이 되는 것도 거의 비슷할 텐데 내 개인사로서는 어, 내 개인적인 모든 가치관과 판단하는 김문수가 더 낫다. 이거는 여기서 어떻게 설득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나는 굉장히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약간 흥분한 것 같은데 저도 코미디가 좋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한국 사회가 겪었던 이 비정상적인 겪지 말아야 했던 고난, 민중의 고난 이걸 생각한다면 아무리 내가 개인적으로 연관이 있고 내 가치관으로 아무리 김문수라는 인간이 더 낫다고 해도 결단코 극우 기독교에 의존하고 내란 잔당인 국민의힘의 후보인 김문수를 아무리 좋아도 찍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정치 성향으로 보면 저는 녹색당 정강하고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우리 고창에 시니어 타워가 유명한 거가 있어서 여기민 오는 분이 많은 LA에서 그 중에 한 분이 정아룡 박사인데 동맹님 사건으로 두 명이 사형 언도를 받았었는데 그 정아룡 박사가 고창에 와서 살아요. 그 시니어 타워에서. 그분이 작년에 나의 해고로 그래서 전체 그 동백님 사건 자료를 책으로 다 냈어요. 그분은 이제 파리에서 정치학 박사이기 때문에 그 제3의 길 그러한 차원에서 공부를 했고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제3의 길로 가야 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제대로 가지 못한 것은 그분이 주장이 친일 청산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다. 상당히 뛰어난 그 정치 감각을 가지고 연세가 지금 90세인데 말씀하셔요. 그 책에서도 그렇고 이게 만나서 같이 식사하면 분명해 그분 주장은. 그래서 이제 북한도 갔다 오고 그리고 파리에서 이제 정치학을 전공해서 자유롭게 했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이제 자기는 그런 관점 그리고 주장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예, 박정희 때 사형 언도까지 받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근데 요 사이 보니까 그 토착애국 그러니까 친일 그 세력들이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것 정리가 되는 내란 종식과 이것 정리되는 걸로 가야 하는데 어, 그것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우리 상황이 하도 안티 세력들이 많아가지고 염려는 되지만은 압도적인 지지를 해줘서 거기까지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판단이 되어집니다. 권혁대 형제님이 거듭 이재명 후보 아랫도리 여자 관계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어떤지 모르지만 법률적으로 없습니다. 이미 판단이 내려졌어요. 김부선이가 고소한 거 무죄로 나왔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그건 판단 자료가 부족하신 것 같고 김문수 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판단의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 될 일도 없지만 그 사람은 뭐 개인적인 성격이 착하고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역사적 정치적 판단 자료가 이미 확실하게 내려졌기 때문에 아무리 김문수를 변호하시려고 해도 하시면 하실수록 대단히 안타깝고 정말 안타깝지만 우리 권혁태 형제님만 참 이상하게 보입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실 한국에서 연애도 못 해보고 그냥 그 독재, 박정희 독재 그 치하에서 헤매다가 프랑스 와가지고 여기서도 프랑스 남자랑 결혼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시 태어나서 한국 남자 결혼하는데 이재명하고 할래? 김문수하고 할래? 그럼 난 이재명하고 하겠습니다. 네, 그 의미가 뭔지 알고 있습니다. 어, 제가 뭐 프랑스에 있다고 해서 그러는데 사실요 프랑스에서는 배꼽 밑에 이야기는 그 얘기하는 거는 진짜 유치한 거다. 그거는 각 개인의 성향이고 그래서 이걸 문제 계속 삼고 무슨 그건 진짜 유치찬란한 거야. 그런 얘기는 이제 입에도 올지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뭐 새벽 몇 시에 잔다 그러니까 배꼽 밑에 얘기는 꺼내는 게 아니야 사실. 다 어른이 돼가지고 그래서 할 얘기가 없고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쓸데없는 먼지 털이 그게 무슨 소용이고 그게 나라를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창피해요 정말. 끝입니다. 저는 사실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이때까지 남겨뒀는데 저는 사실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굉장히 숭앙할 이유도 없고 이 사람이 저랑 관계가 있어서 이 사람을 변호해야 될 입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모든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뭐 다른 이제 비민주당계 또는 비이재명계 모든 정치인들이 이재명만은 막아야 된다. 모든 사람의 그 출사표의 근거가 이재명 총독 시대, 이재명 독재 시대, 공산화되는 이재명은 막아야 된다. 이재명은 안 된다. 이재명. 제가 볼 때는 그런 가치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사람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자. 그 사람을 있는 대로 보자. 자료를 가지고 하자. 정말 그 잣대가 이재명이라는 한 인간에게 적용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의 언론이나 찌라시 언론들이 너무나 이재명을 악마화 해왔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훨씬 더 이 사람을 인간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이재명 악마화에 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이 수억 마일리 떨어져 있는 미국의 제 주변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계속해서 시건이 있고 학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위치에 있는 분들이 계속 동일한 이재명 악마 레토릭을 계속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재명 아랫도리, 이재명 문제, 가족 문제 그 얘기를 살짝이라도 들춰내면 누구를 편들어 주는 거야. 자기는 편들고 싶지 않지만 누구에게 결과적으로 편드는 입장, 어떤 시대 정신에 거스르는 일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 나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걸 자기가 눈으로 보고 있다고 해도 저는 한국의 언론들이 이재명을 너무나 악마화했다. 당신은 실제로 정말 인간 이재명을 당신이 판단할 만한 자리에 있는가? 그게 없으면 우리가 굉장히 침묵하고 조심해야 돼요. 근데 아까 지성수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김부선 사건 이건 삼류 찌라시 소설인데 아직도 그걸 내면화시키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재명의 형수유혹 사건 제가 볼 때는 성적으로 피해를 당했거나 성적으로 굉장히 열등감이 있거나 성적 트라우마가 있지 않은 사람들 특히 아랫도리에 관한 성적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 도덕적으로 기독교인으로 청교도적 이념으로 이 아랫도리에 대해서 굉장히 정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가치관과 상처가 이재명의 형수욕 사건을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묻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변대레사님께서 말씀하셨던 프랑스인들은 그 정도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중잣대는 없어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누가 이재명 아랫도리 이재명 김부선 얘기하면
야, 나가 놀아라. 너 지금 몇 살이냐라고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사람들, 특별히 기독교인들, 자기는 자기 삶은 정말 반대로 황색 저널리즘과 포르노에 빠져 있는 인간들이 이재명 하면 계속해서 악마와의 레토릭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면서 확대 재생산하는데, 이게 정치를 떠나서 한 인간에 대한 제대로 된 공정한 처우인가? 우리가 그거를 똑같이 불러댈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권영태 선생님, 기형적으로는 제가 이재명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혈연적으로, 학연적으로는 제가 김문수를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저는 경상도 안동에 양반의 긍지나 자부심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찌라시 저 다 압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재명의 인격이나 함량을 볼 때, 말하는 입을 볼 때는 그거는 사실은 양반 수준은 아니죠. 그 쌍놈 수준이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잘못했다,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까지를 옹호하는 것은, 이것은 논리적인 결핍이 너무 심한 것이고, 진리에 대한 왜곡, 건너뛰는 거 있죠. 비약이 너무 심한 것이 돼서 개혁해야 되는데, 개혁은 인사이드 아웃도 될 수가 있고 아웃사이드 인도 될 수 있는데, 많은 경우는 개혁이 인사이드 아웃으로 되는데, 참 유감스럽게도 김문수가 내란당 소속이고 윤석열 쪽에 가까운 것 같이 돼서 덮어쓰고 있는데, 저는 생각하기에 그래도 사람이 함량이 좀 좋고 사람이 순수하고 착실한 사람이래야지, 안 그러면 이상한 사람, 검증될 사람을 편을 내서 내세웠다가는 잘못하면 죽 써서 개 주는 수도 있을 수가 있다. 저는 그런 점을 말하고, 어느 사람을 지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 두 사람 다, 저는 실제로 노선은 지금도 진보이고 진보보다 더 나간 급진 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지, 어느 편을 들어 말하는 건 왜 객관적이 아니고, 결국은 개혁은 사람이 하는 건데 사람을 평가를 안 하고 사람을 비교하지 않느냐, 이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지식인들의 직무유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무리하시는. 이재명의 연설문을 못 들어보신 분이야, 이 권혁태 선생님께서. 이재명이가 쌍놈이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보다, 지금 누가 얘기했는지 유시민하고 김어준이가 얘기했어요. 유시민하고 김어준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그 지식인이라고 한 사람이 이재명의 머리를 못 쫓아간다. 이재명이의 그 컨센트레이트 갖다 1시간씩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나는 못 쫓아가. 유시민도 그러고 김어준도 그랬어요. 어떻게 이재명이가 저렇게 잘날 수가 있을까? 양반 쌍놈 아주 멋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이재명이에요. 참 권혁태 선생님이 무식하십니다. 여기서 나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내가 친한 친구가 서울대학교인데 판단력이 없어요. 서울대학교 나온 애들이. 그런데 이 권혁태 선생님은 바로 판단력이 없으시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하신 거는 이재명 갖고 지금 연설할 때가 못났다고 하는 사람 쌍놈이라서 하나도 없고, 그 사람은요 부부 생활하는 거 보면요 김혜경이한테 아주 어두바이하고 살아요. 왜? 자기는 너무너무 비천한 신분이고, 김혜경이는 웬만한 평균 수준이야. 순명대에 나오고 중매쟁이가 막 해가지고 굉장히 그 당시에는 자기로 봐서는 상류층 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근데 남자가, 수준이 낮은 남자가 지위가 높은 귀족하고 결혼할 때 평생 바람을 못 핍니다. 왜?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 마누라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는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소설책을 많이 읽어서 그러는데, 남자가 신분이 낮고 여자가 신분이 높은 경우에는 아주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여자 갖다 떠받들고 살아요. 지가 대통령이 돼도 떠받들고 살아요. 이재명이가 바로 자기가 막 그냥 성남시장 할 때도 자기 마누라를 떠받들고 살고, 그때 막 무슨 굉장히 중요한 대통령 선거는 안 나가고 김혜경이가 조금 손 다쳤다고 집에서 부인 돌보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바람을 못 피고, 김부선이가 진 것도 김부선이가 나발거렸는데 증거까지, 병원에 가서 증거까지 했더니 그게 꽝이 됐어요. 김부선이 말이 거짓말로 나왔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검찰에서 이재명 잡으려고 해야 하는데 그걸로 잡아놓지 왜 안 잡아놓겠어요. 김부선이가 우스운 여자가 된 거예요.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바람을 필 수 없는 남자예요. 그 김혜경이한테 미쳐 사는 남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이하고
김문수하고 따지면은 먼저 손바닥에 왕자 그린 사람을 먼저 떠오르는데 그 윤모식이라는 사람은 내가 볼 때 그렇게 무식하고 사실 뭐 서울대 아니라 뭐 어디 하버드 나와도 다 똑같이 무식한 거는 바탕이 그러면은 아무리 배워도 상관이 없는데 그 이재명이 보면은 상당히 그 어떤 면에서는 순발력이랄까 아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는 것이 많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가지고 그거를 그 실생활에 그러니까 정치할 수 있게 국태민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자질을 많이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데 그 다음에 그것은 그 사람의 어떤 지적인 문제고 정적인 면에서 보면은 이번에 그 대선 토론을 보니까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재명은 자기한테 얼굴 붉힐 정도로 말을 했는데 절대로 화를 내질 않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참 저 사람은 그 어떤 아는 거를 떠나서 그 마음의 풍요로움과 너그러움이 많다. 비록 젊은 나이지만 그런 거보다 보다 보니까는 참 저 사람이 나라를 이끌어주면은 지금 이 시기가 얼마나 진짜 뭐 트럼프에다가 우러 전쟁에다가 아니면은 뭐 저기 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해가지고 이런 시기에 우리가 가야 할 바를 분명히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구나 이런 상황에서 그 이재명 스스로가 얘기하기를 민주주의는 서로 탓하고 서로 이간질하고 그랬을 때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런 데서 이 모든 사람,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계시는 16명들도 전부 다 똑같은 마음이 다 같진 않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 그것을 이끌어 줄 수 있고 그거를 다스려주고 서로의 하나로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이재명이라는 생각은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는 못 해봤어도 여태까지 그 3차에 걸쳐서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 그 사람의 변화를 꾸준히 보니까 그런 걸 분명히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부터는 이 우리의 모든 과거, 예를 들어서 뭐 빨갱이가 어떻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파쇼 토해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걸 떠나서 그런 것은 일단 정제는 하되 그거에 대해서 서로 한 마음을 갖춰서 우리나라가 진짜 국태민안하고 번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하겠습니다. 미국의 그 최초의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당선되고 대통령 취임하는 날 의도적으로 백인 자산가들이 주식시장을 아주 폭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세계 언론에서는 미국 민주주의의 승리다라고 얘기했죠. 물론 버락 오바마도 사실은 워싱턴 컨센서스에서 그 바깥을 파격적으로 벗어난 분은 아니셨는데 이 백인들이 원숭이가 대통령이 됐다. 예, 이제 원숭이가 대통령이 됐다. 그 의식 저변에 그런 얘기들을 걔네들끼리 있었을 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에, 미국 사회가 역사적으로 이 미국 국가 역사에서 3대 죄악이 있습니다. 결단코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라고 해도 미국 사회에서 건드릴 수 없는 미국의 3대 죄악은 레이시즘, 클래시즘, 섹시즘입니다. 인종차별, 레이시즘. 결단코 합리화될 수. 그 마틴 루터 킹이나 말콤 엑스 그 누구라고 해도 이 인종차별을 미국에서 이 가치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레이시즘, 클래시즘. 예, 클래시즘이 바로 여러분들 계급주의죠. 섹시즘. 미국 사회에서 어떤 대통령 후보가 여성 성차별, 여성 성폭행, 성폭력하면 결단코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우리 권혁태 선생님 안동의 양반이시고 이재명은 쌍놈은 쌍놈이다. 그
입에서 나오는 거친 쌍놈의 언사를 보니까 이거는 쌍놈이다. 내가 양반의 자격으로 얘를 보면 아무리 이재명이 똑똑한 자고 대통령 후보가 돼도 쌍놈은 쌍놈인데 내가 쌍놈을 쌍놈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만약에 공적인 대화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면 미국의 가장 큰 3대 죄악 중에 하나, 클래시즘. 출신 성분이 얘는 공돌이고 노동자고 얘는 천박한 놈이다 라는 것은 강남 멘탈과 똑같아요. 그거는 저 결단코 입 밖에 아무리 그 가치가 확신하신다고 하셔도 내셔서는 안 되는 언급인데, 제가 이제야 권혁태 선생님의 저 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이고 함량이고 대수고 수학이고 모든 가치의 근거가, 나는 오늘 토론을 통해서 저분은 양반 특권 의식을 가지고 계시구나. 저분의 눈에는 누가 뭐래도 이재명은, 아무리 위대해도 이재명은 저분의 눈에는 평생 대통령이다 저놈은 쌍놈이다라고 인식하는, 본인이 아무리 나는 진보에 나는 급진주의라고 얘기하셔도 권혁태 선생님의 구태의연한 아주 시대착오적인 클래시즘, 계급주의, 그걸 가지고 지금 판단하셨구나라고 저는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재명 의원을 좋아하는 것은요, 그분의 미소입니다. 그분이 어떤 사진을 보고 어떤 뉴스에 나오고 어디든지 언제나 그 얼굴은 미소 지은 얼굴입니다. 그것이 자기가 화가 났어도 미소는 안 떨어지는 사람. 이것이 정말로 진정한 인격자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이유는 바로 쌍놈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천한 신분, 소년공 출신이기 때문에 그들을 많이 지지를 받는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는 다 나온 것 같고요. 저도 권혁태 선생님의 어떤 그런 중요하게 이 상황을 인식하는 관점을 오늘 아마 정 목사님처럼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사회가 이미 그 단계는 지나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지도자를 뽑을 때, 국가 지도자 뽑을 때 그걸 변수로 뽑는 사람은 지금 대한민국에 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반에 아주 연세 드신 분들 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도 상당히 좀, 이해를 하게 됐지만 놀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3년 전까지는 호감이 없었어요. 친구들이 이재명 미래한다고 막 하고 뭐 같이 하자고 막 공평과 정의 뭐 모임도 가입하라고 막 저는 별로 내 마음은 비호감. 그게 누구나 호감이 있고 비호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재명은 저는 그때 비호감이었어요. 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그 대통령 선거 하면서 친구들이 자꾸 얘기하고 들려줘서 보니까 이거 역경을 극복하고 일어난 사람이구나. 그리고 내가 오해를 할 부분이 좀 있구나 해서 나중에 그 삶을 보면서, 그리고 토론하는 거를 보면서 그 사람을 대하는 거 보면서 호감으로 돌아서서 전번에는 이재명을 찍었습니다. 이번에도 사전투표에서 찍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전체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 시대 정신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번 대선을 의미 있게 그렇게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뭐 변절전이 아니냐,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 개인적 그런 속성들은 판단의 기준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전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권영태 선생님의 그 지적에 대해서 우리가 돌도 두드리면서 걷는다는 차원에서 좀 참고로 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렇게 해서 대선 토론회를 마무리를 하면서 예, 잠깐요, 목사님, 잠깐요. 네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쌍놈이라는 것은 말하는 부분을 비교를 해 볼 때 김문수에 비해서 이재명은 쌍놈인데 그것까지를 우리가 좋다고 일방적으로 좋다고만 이렇게 옹호할 필요는 없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비교했을 때 그렇다 그럽니다. 예, 비교했을 때. 전혀 쌍놈이란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예. 그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그래, 김문수는 품위를 유지를 하고 일면이 낫다. 제가 같은 동향의 양쪽을 볼 때, 두 사람 사이에서 볼 때, 한 사람은 그래도 양반 쪽이고, 한 사람은 쌍놈 수준이다.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요, 대통령 선거를 위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함께 기도를 하시되, 그 남북 통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데, 저는 6월 3일 날 지나면 6월 4일부터는 남북의 화해와 교류 협력을 위한 일에 뛰어들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마를 북한에서 많이 심었거든요, 그동안에. 그래서 대마 수입하고 또 교류하는 것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차단됐던 이런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 이것을 회복시키는 일에 나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이틀 남은 선택의 순간, 하나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는 예수의 억울함이 절절히 가슴에 맺힙니다. 하나님, 저 천박한 사람을 들어 있는 자들, 강한 자들, 스스로 좌고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이 시대 정신을 완성할 당신의 도구를 선택할 수 있는 대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가장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이틀 후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한반도를 사랑하는 마음, 이 지구를, 하나님 만드신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나라가 그 이틀 후에 결과가 좋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정의와 평화를 만드는 지도자가 선택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그동안에 검찰들은 너무 죄악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야당 지도자들을 완전히 인간 이하의 악마로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풀려지는 대통령 선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며칠 남지 않은 우리의 선택이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로 가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길을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당신 굽어 살피옵소서. 아멘. 하나님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틀린 것은 틀린다고,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어할 것을 아니어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한반도의 역사가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주님, 이 역사를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가 증오와 혐오 그리고 분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6월 3일 선출되는 새 지도자를 통해 이 분열된 나라가 다시 하나 되고 이 땅에 다시 평화가 꽃피게 하시옵소서. 아멘. 쌍놈의 출신 이재명, 예수님도 쌍놈의 출신이었습니다. 이재명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 남북 교류의 활로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좀 기승 펴고 살 수 있는 그때가 오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새로운 대통령으로 대한민국을 바꿔주시고 대한민국이 세계를 갖다가 영향을 끼치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시고 남북 통일이 꼭 이 안에 이 대통령이 되게 남북 통일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이 나라를 주장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고 부족하지만은 또 이제 새 대통령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